사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PR 좀. 이제 여기서 이제 PR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사실은 뭐 초기 때 취임 때 이렇게 뭐 기본적인 소개는 있지만 궁금하더라고요. 또 사석에서 이렇게 뭐 별일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신지도 궁금하고. 단지 이제 초기 때 이제 이력에는 뭐 토목 그런 것만 돼도 되니까. 예. 저는 뭐 일단은 뭐 경력 네. 뭐 간단하게 네네. 설명드리면 네. 뭐 대우건설에 85년도에 입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38년 됐네요. 85년도 1월달에 입사해가지고 32년 대우건설에서 전무로 있었고요. 그 당시 대우건설이 아주 핫한. 그 중에서 한 16년은 예. 이제 해외 근무했고 또 국내 현장도 제가 대우건설 토목직 쪽에서는 아마 현장 수장 제일 오래 네네. 있을 거래요. 필드에도 있었고 본사도 근무하고 이렇게 해외 본사 국내 현장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가지고 좀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 말에 이제 그만두고 조그마한 중견회사들 좀 있다가 해외에서도 조금 있다가 이제 난강토건에 가서 한 2년 반 이제 뭐 사장도 하고 그러면 그만두고 이제 여기에 네. 합류하면서 건설회사에 한 거의 37년 거의 젊은 삶 거기에 다 그렇죠. 바치셨네요. 그렇죠. 예. 젊은 뭐 저희들 뭐 대학 졸업하자마자부터 와가지고 38년 했으니까 그럼 엄청 한 거죠. 남강 통원보다도 아마 대우건설 쪽에서 삶이 더 많이. 그렇죠. 예, 대부분의 뭐 네, 대부분 청춘과 모든 네. 이력은 대우건설 특히 뭐 토목 쪽에 이제 네. 많이 오리엔트돼 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대우건설 입사하셨으면 아무래도 나름 꿈과 희망 뭐 그런 것도 포부도 많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대우건설 사장 한번 우리가 이제 전무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대상자들이고 네. 저도 뭐 근데 이제 뭐 회사가 주인이 없이 정부 공조직에 포함돼 있었어요. 계속 그 뭐 아시아나에 인수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 자산관리 뭐 그다음에 뭐 산업은행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내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오게 돼서 좀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제 그걸로 이제 내 꿈은 대우건설의 꿈은 접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건설회사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공무원이 한번 되고 싶더라고. 이제 뭔가 기획을 하고 또 뭐 발주도 하고 어떤 공조직에서 어떤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맨날 사조직에 있으면 뭐 이익 매출 뭐 실적 그다음에 진급 뭐 이런 거에 이제 뭐 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 오면은 그래도 이제 조금 공적인 업무를 좀 그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하고 싶어서 저희 신문사들도 보면 늘 공적과 사적의 그 중간 위치에서 항상 서 있으니까 공적인 일만 할 수도 없고 공공적인 일만 할 수도 없고 또 사적인 것만 추구하자니 그러니까 사입이란 소리 이렇게 딱 좋고 그런 위치에 있긴 한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력으로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와서 보니까 뭐 생각보다 제 적성에도 맞고 그래서 좋아요. 적성에도 맞고. 이게 뭐 식상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시공사 사장님 자리에 오시기 전에는 이제 3자 입장에서 이쪽으로 뭐랄까 도전이라면 도전일까 또 하나의 그 사장님 되시기 전에 화성시의 모습은 어땠는지.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성시 하면은 뭐 옛날에 아픈 추억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아한 거는 이제 사실 여기 대우건설에 있을 때 대우가 화성에서 여기 향남 1, 2주구를 우리가 건설했어요. 그래서 난 이제 또
저쪽에 현장도 몇 군데 그 있어서. 시절 때도 그러면 대우에 계셨던 예, 건가요? 여기 강남에 예, 예. 일지구 할 때, 그러면 뭐 일지구 할 전혀 때. 낯설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담당도 하고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서해안 고속도로도 저희들 우리 저희 예, 예. 일부 하실 겨우에 때. 평택 시흥할 때도 예, 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느낌이 이제 그래 썩 좋지는 않은 느낌. 그냥 공장들 뭐 이렇게 네. 난립돼 있고 사실 뭐 도로 인프라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엉망이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느낌은 이제 우리 동탄 신도시. 네. 이 사실은 동탄 신도시가 동탄이 사실 화성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저도 동탄시로 알고 네. 있었는데. 오죽하면 사람들이 동탄시를 하라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느낌이 뭐 전체적으로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시 자체가 동서간에 너무 네, 균형이 완전히, 돼 예. 있고 이제 오자마자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여길 좀 한 바퀴를 내가 여러 바퀴 돌았는데 이제 그때 난 느낌 첫 인상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 화성시가 넓기도 한데 동서간에 너무 불균형이 좀 심해 보이고 동탄을 너무 오리엔트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느끼는 거는 남북으로 이렇게 교통 인프라들이 지나만 갔지 네, 맞습니다. 이게 예. 우리 화성시에 기여하는 게 없는 지나가는 네. 통과만 하는 인프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렇게 100만 인구에 도달한 데에서 전철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철이 네. 않는 유일한 도시라는 것 자체를 내가 계속 홍보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도로 이렇게 관철만 맞이 뭐 경부고속도로 뭐 경부철도 네. 그다음에 서해안 평택시흥 지나만 같이 그냥 관통만 하는 그것도 고속도로로. 고속도로로 그래서 이제 지하철 시대가 이제 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철도 운송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왜 안 들어왔나 네. 조금 의아해하죠. 수인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엄청 불편한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네. 경과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보면은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좀 떨어진다는 인상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사실 수인선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나 전체적인 공사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수인선 거기는 이제 좀 오래된 한 20년 전에 딱 한대암역 안산에 제가 집은 거주지는 안산이거든요. 물론 이제 주소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1, 2였었는데 이제 그 구역이 이제 안산시로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안산으로 편입되긴 했지만 사실 지금 매송이나 야목 그쪽 라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20년, 30년 전에 한대암역, 뭐 상록수역 그 위치는 사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은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안산에 한대암역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다. 금방 개발될 거다. 그렇게 헛소문을 제가 퍼뜨리고 다니기를 하는데 그런 인프라들은 사실은 좋다고 보는데 저는 한 몇 번 수인선을 타고 이렇게 안산까지 왔다 갔다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철 두세 정거장 가면은 그냥 바로 저희 주거지 쪽이니까. 그러니까. 네. 화성이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긴 하셨었죠. 예. 그렇게 이제 화성시를 보셨잖아요. 이제 이제 사장님이 되시고 나셔서 사실 이제 도시공사라는 그런 역할이 사실 다른 지자체에도 도시공사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역할들은 다 틀린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화성시에서 볼 때는. 근데 화성시가 이제 뭐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랑. 예.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뭐 근본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화성시에 있어서 화성도시공사의 역할은 거시적인 그런 그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도시공사는 이제 그 우리 화성도시공사는 다른 그 지방 공기업 산하단체하고 좀 다르게 네. 이제 세 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은 옛날 공사 기능이 있는 네. 개발 사업 기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옛날 공단으로 되는 공단 기능인 그런 위수탁 시의 위수탁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공단 기능을 하는 이제 버스 공용제 실현하는 이제 그런
교통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크게 저기 이제 세 쪽으로 꼭지가 있거든요. 음.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위수탁 사업 네. 위주로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성장했고 네. 또 그게 제일 좋은 인적 자원이에요. 그러다 이제 개발 사업 부분이 이제 좀 공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좀 충실히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이제 통합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사실 그 공사 개발 사업 부분에서의 한계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옛날 과거에 한 두세 개 이제 택지 조성 사업 했죠. 네. 택지 조성 산업단지 이제 크게 보면 한 3개 정도 했어요. 조암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동탄에 그 네, 뭐 42블록 예.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이제 전국 산업단지 네. 뭐 이 정도 이제 크게 한 3개 정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조암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아마 망하느니 뭐 어쩌느니 하는 정도의 회사의 부담 네네. 줬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어떤 뭐 도시공사의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때 어떤 경기 상황에 네. 이제 그런 거고 전국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이제 해양으로 이렇게 이제 오리엔트된 그런 산업단지를 하다 보니까 또 한계점이 입주 있고, 한계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탄은 이제 약간의 뭐 논란도 있지만 어찌됐든 수익을 이제 처음으로 낸 훌륭한 사업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런 단일 조각조각의 그런 사업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 공사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그 요구하고 외부의 요구의 충돌이 이제 그런 접점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외부는 공사가 이제 주도적으로 어떤 위수탁 사업에서 이제 개발 사업, 공사의 본연 업무에 조금 오리엔트 해달라라는 외부의 요구가 강하잖아요. 시민들의 요구들이 세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세게 하려면 이제 뭔가 화성시 내에서 전반적인 개발, 뭐 동서균형 발전이 됐든 뭐 인프라가 됐든 택지 공급이 됐든 이런 전체적인 거를 우리 공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현실로서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위수탁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거든요. 이제 일반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위수탁 사업이 있고 이제 시에서 공공 건축물을 우리가 위수탁에서 대행으로 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대행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자. 그러면서 개발 역량을 좀 더 키우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그런 역량된 걸 가지고 우리 화성시 전체의 개발에 관련된 컨셉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은 설정은 돼 있어요. 첫째, 지금 현재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위수탁 건립 대행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역량들이 좀 더 활성화되면 기존에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가는 우리 화성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개발을 좀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 이런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그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좀 수익을 좀 내는 이런 구도를 조금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업들도 지금 이제 많이 발굴도 돼 있고 이제 여기서 뭐 어떤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보여드리기는 없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동서균형 발전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발굴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에 제시하고 또 시하고 협의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연의 도시공사의 역할,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가 요구하고 의회가 요구하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도시공사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내부의 어떤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사가 이제 어떤 기대감이나 역할은 큰데 이제 정체성이나 주체성에 있어서 약간
한계성. 예, 한계성이나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음. 뭐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제 있는 동안에 조금 접점을 찾아서 예. 이렇게 좀 해나가는 과정을 갖는 게 맞는 예.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시에서 하는 전체 균형 발전을 우리가 뭐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역량과 예, 그 말씀 그것도 안 되는 드리는 거고. 거,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능을 또 그렇죠. 전적으로 안 예, 하면 또 간과할 수는 왜 없는 거고. 도시공사가 왜 있냐 이런 또 예, 예. 시민들의 요구가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점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 지금 이제 규모나 그런 면에서 역할과 뭐 기대감에 있어서는 되게 큰데 사실은 이제 시와의 연관성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주도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역할 부분이 참 애매한 그렇죠. 그런 스탠스 위치인 것 취하기가 같아요. 그냥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 보면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그럼에도 중간자적인 입장, 불구하고 어쨌든 역할은 다 해야 중요한 되니까, 어떤 시의 개발에 대한 꼭지들은 저희들이 놓칠 수는 이제 없으니까. 진짜 놓치지 않고 예. 참여하게 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과정이 있고 그 정도로 네네. 뭐 구체적인 사업을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일보다는 그렇죠. 지금은 뭐 그래서 이제 확실히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 정도로 해서 우리 네네. 역할을 좀 강화시키는 예. 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통이나 위스탁 시민생활본부 쪽은 결국은 시민들의 생활의 편리성을 네. 도모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생각보다 우리 내부 역량이 아주 잘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제가 비교해봐도 나름 이제 네. 이제 이 정도면 어디다 내놔도 우리 도시공사 위상에서 시민 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수준은 올라온 것 같고 이제 이런 역량들을 이제 우리 본연의 공사가 갖고 있는 쪽으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는 과정이 있다. 과거에는 이제 뭐 대부분 공사 개발 사업이라는 게 부분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 방향에 맞춰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 이제 이쪽 그때 하시면서 좀 이렇게 뭐지 하고 싶었었고 그 공적인 일에 이렇게 하고 싶었었고 또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민선 8기 이렇게 되면서 사의분명하셨던 거 그거에 대한 입장은 글쎄 어떤 그거는 마음이셨는지 아니 뭐 이제는 그거를 말할 수 어떻게 있다. 나 이제 여기다 얘기해야 되나요? 그건 네. 그건 좀 그렇죠. 야. 이제 지나간 일인데 뭐 네. 이제 여기서 뭐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아니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산하 기관 그런 단체 중에서 제일 임기가 제일 많이 남으셨던 그런 시기인데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셨는데 그렇게 하셨다길래 그래요. 좀 살짝 놀랍기도 했고 그래요. 아니 뭐 인터뷰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셨길래 하여튼 이제 모든 평가는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네. 이제는 뭐 새로운 평가로 해서 새로 시작한 거니까요. 뭐 네. 과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니 그럼 뭐 그냥 뭐 특별한 의도를 갖고 질문한 건 아니고 그냥 사적으로 궁금해서 네, 사적으로는 제가 뭐 충분히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잘 시장님이 잘 봐주셔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니까요. 저희도 뭐 거기에 기대에 부합하는 게 인터뷰 내용을 뭐 반영은 안 할 거니까 뭐 여쭤보고 싶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 뭐 대우건설 시절부터 지금까지 볼 때 혹시 뭐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그 뭐 기본 생각 철학이라고 할까 그래도 있지 않으실까?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 지금까지 대우건설에서 이렇게 건설회사라는 게 거칠은 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인문학적으로 제가 뭐 좌우명이 있거나 그러기보다는 삶의 철학 정도는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오늘까지 살아나는 또 도시공사에 오게 된 것도 거기 가는데 사실 저는 공과 사 좀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개인회사에서 건설회사 특히 조금 우리가 사회 건설업자라고 통칭될 정도로
사회에서 그 시각이 네.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살아남고 또 거기에 내 존재를 하려면 그 회사는 좀 물론 뭐 공이라는 게 좀 네. 회사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는 이제 내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분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고 또 회사에서도 존립하기 어렵고 회사에 엄청난 또 그 데미지를 오거든요. 회사의 이익에. 그래서 제 인생에 무슨 뭐 개인의 뭐 철학이 있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내가 하나 철학으로서 공과 사를 좀 구분하자. 근데 마침 이제 여기 공사에 오니까 네. 진짜 더더욱이나 그게 더 중요한 아니 그러니까 덕목 중에 하나로 돼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공사에 오셨나? 글쎄요. 그러네요. 네. 뭐 우연찮게 네. 네. 저는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음. 철저하게 네. 좀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서로 구분하는 거. 사실 우리 살다 보고 나이를 먹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기가 자꾸 자기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꾸 자기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걸 잘 지키길 잘했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하나.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사적인 일에서 3, 40년 그렇게 하시다가 또 공적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공사 구분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에 이제 네. 이제 두 번째로 이 공사 오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해요. 예. 당신은 사실 뭐 건설회사에 비해서 와이프는 사실은 공무원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엄청 차이 나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건설회사 하면 꽤 많이 받는데 네. 여기는 그래서 왜 당신은 뭐 아직 은퇴할 나이도 아닌데 왜 공무원을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 그 건설회사에서 다니면서 인문학에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인문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집에서 책도 많이 보는 편인데 그때 그 책 내용과 내가 배운 인문학적인 지식들을 건설회사에서 적용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뭐 왜냐면 우리는 조금 일 자체가 영업하고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인문학적인 소양이 적용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직 문화도 거칠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기반 또 사고의 틀이 상당히 적용할 때가 많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 삶과 가슴과 머리가 좀 일치돼 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만족도나 행복도가 좀 높아갑니다. 그전에는 괴로워요. 사실 하다 보면 내 머릿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너무 그렇죠. 많거든요. 뭐 일부 뭐 부족한 반 일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일치 어떤 뭐 그런 점에서 내가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인문학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남양주에 다산 정약용에 관련된 그 실학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계신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산 정약용을 그 철학을 기반으로 아무래도 다산 정약용이 정주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공직사에서도 그런 뭐 목민서든 여러 가지 문서 뭐지 서적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토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인문학 강의 어떤 공직자들 향한 그런 분들이 계신데 한번 그분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그분 성함이 누구라고? 김종두 교수님이신데 아마 다산 실학박물관에 지금은 연구원으로 계시는데 그쪽 방면에서 원래는 그 뭐지 군 그 장성 제대하신 분인데 그쪽 공직자들을 향한 그런 인문학이나 강의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양반이 사실 천주교 신자예요. 정약용. 그렇죠 알죠. 그래서 저도 천주교 신자여서 그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뭐 이분이 이제 뭐 공직자로서도 그런 철저하게 하셨고 유배도 뭐 18년 가셨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천주교 신자로서 배교했다고 조금 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다음에 초창기에
천주교를 받아들일 때 예. 아주 공헌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학자로서 그렇게 그 천주교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네. 우리 한국에 사실 천주교 그렇죠. 신자 예. 아니시죠? 예, 저는 아니고요. 예. 네. 천주교를 어떻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네. 그 자생적으로 네. 천주교가 맞습니다. 예. 발생하게 사실 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선교사님 뭐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예, 하는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래도 흡수를 잘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500만 정도 그런데 네. 나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일 역할 하신 분이요. 다 맞습니다. 인척 예, 예. 관계들이거든요. 네. 또 처음에 이승훈 뭐 이런 분들. 꿋꿋하게 본인들 전인의 그러니까. 철학을 지켜가면서 그랬어요. 예, 지조를 그러면서도 지켰고. 그랬었죠. 자, 한두 가지만 더. 네. 이제 화성시가 이제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원시장 인터뷰에서 특례시 되니까 뭐가 좋냐 물어봤더니 이름 하나 얻었다. 1년 차인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례시를 앞두고 이제 도시공사에 또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특례시 뭐가 달라질까, 뭐가 있을까 봤는데 딱 한 가지 그 산단 허가권이 시로 넘어오더라고요. 경기 광역시에서 그 부분 하나 놓고 조금 보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도시공사의 어떤 뭐 준비라든가 역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간단히 뭐 시의 역할이 더 크겠지만 그 네. 사실 특례시를 바라보는 제 입장은 일단은 두 가지예요. 다른 특례시가 3개 있지만 예, 경기도에 이제 거기는 3군데는 전부 한계에 부딪히는 특례시다. 네. 이제 줄거나 네. 오히려 특례시 위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네. 이제 한계에 부딪힌 도시고 대표적인 게 이제 부천 같은데 네. 그렇게 발전했어도 그 특례시도 아니지만 인구 확 네, 줄고 있잖아요. 예. 10만이 줄었더만 부천. 제가 보기에도 수원시는 앞으로 120만에서 내가 보기에는 100만 예. 이하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화성시는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특례시로 돼서 다른 특례시가 비교할 수 없을 그러니까 인구가 먼저 도달하고 개발이 뒤따르는 아주 독특한 그런 특례시가 될 개연성이 있어서 이런 특례시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서 이제 특례시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인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례시로 이제 진입을 하고 포텐셜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는 좀 제가 요즘 그런 표현도 좀 하긴 하는데 이제 우리는 특례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화성시가 아마 경기도의 중심 위성도시가 아니라 중심 도시가 될 것 같다. 이제 서울이 아마 화성시로 옮겨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한 50년 후에 두고 보세요. 이 화성시 쪽으로 급격히 뭐 통일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주도권이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도 좀 큰 시야로 좀 바라봐야겠다는 게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거다. 이제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우리 화성시가 그 중심 도시로 되는 거지 특례시 단순하게 뭐 특례시가 됐느냐 뭐 도달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특례시 도달해봐야 그렇죠. 뭐 120만 갔다가 뒤로 빽가 개연성이 높은데 저희는 이제 오히려 200만 300만 돼서 정말 우리가 수도권 새로운 수도권이 될 개연성이 높은데 거기에 맞게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시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그 도시공사의 사장으로서 느낌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공직자로서 느끼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특례시에 어떤 사업들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쵸, 그건, 세부적으로 이제 아까 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론적으로 그래요. 뭐 지금 여기 난개발돼 있으니까 이제 어차피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개, 3개째 하고 있고 이제 시리물리, 그다음에 H테크노 산단, 그다음에 우정산단. 그래서 또 이제 기존에
난립돼 있는 공장들을 한 군데 예, 예. 모아야 그쵸. 된다는 대의 명제가 예, 예. 있어서 그게 이제 큰 명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심 갖고 지금 음, 조금 예. 추진하고 해보려고 하는 예, 겁니다. 예. 또 이제 조건이 된 게 과거에는 그 산단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 공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단 개발을 부동산 투기의 입장에서 많이 봤어요. 개별 산단이 되건 개별 공장을 짓는 때 진정으로 여기 와서 뭐 사업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여기서 땅을 선점해서 그 땅이 오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 녹지하면 20%밖에 예, 건폐율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니까 네. 일단 사서 놓고 보고 20하고 뭐 가건물 지어서 살다가 또 부동산이나 팔고 이런 과정인데 이제는 그 자체가 땅값이 올라서 허용하지를 않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왜냐 지금은 땅 이렇게 사면 20%밖에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산업단지가 이제 시대가 이제 커밍 순이에요. 예, 예. 이제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경제 사회적인 여건에 맞게 우리 도시공사도 좀 빨리빨리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특례 아까 말씀하신 처럼 네, 네. 우리한테 권한이 오면 그런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해서 저희들도 착실하게 좀 준비 시하고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산단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기존 처음 입주할 때보다도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표님들이 영 사업이 안 되면 땅 팔고 다른 데 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듣긴 했는데 그렇게 돼요. 이제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을 늘리려고 해도 뭐 네. 땅값 비싸가지고 뭐 평당 100만 원씩 하는데 예. 거기다 20%밖에 안 쓰고 주차장 쓰고는 그 예, 예. 사업 자체가 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제는 공장 못 세울 겁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것도 이제 쉽진 않지만 이제 기존 산단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좀 그 묶는 부분들은 참 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금 화성시 전체적인 뭐 어떤 지가나 그런 것들이 균형 잡히면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대토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모으시는 것이 이제 올 장기 수밖에 발전에 없다니까요. 장기 발전을 이제는 위해서 뭐 꼭 필요한 부분.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아예 그 계획 단지로 하면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기가 그거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절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능하고 네. 이제 좋은 산업단지를 유인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만들어가면 네.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자기들도 뭐 뻔한 건데 뭐 경제 원리가 한편으로 이제 화성시 입장에서는 특례시가 되면 그런 산단 허가 문제가 이렇게 좀 해결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조금은 예, 아무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또 시가 할수 있을 것 원하는 같아요. 방향으로 예. 하는 거죠. 뭐 컨택할 수 지금처럼 있으니까. 예. 아무 땅이나 막 해서 하지 않고 네. 이제는 뭔가 큰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할 네.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 같아요. 저도 이제 산업단지 허가권이 특례시에 있네요. 나 그거 처음 알았네. 제가 어디 그 쭉 보다가 도대체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을까 하는데 거의 변화가 산업단지 없다고. 예 변화가 아까도 그 수원 특례시장도 그냥 이름 하나 권한 하나 얻었다 그러는데 제가 어디서 이렇게 확인한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산단 허가권이 광역단체에서 이제 넘어온다는 그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모든 우리 법이 50만 넘으면 네. 대도시로 해가지고 네. 그 인허가가 다 예, 규정 예. 법이 다 예, 예. 50만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네. 특례시 된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게 없거든 법 자체가. 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예. 됐나 봐요. 예, 그죠? 저도 한번 뭐 다시 살펴보겠죠. 한번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 부분을. 하여튼 모든 그 우리 법률 체계는 50만 대도시를 기준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거 넘으면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50만이 100만하고의 어떤 상관관계가 사실 법률적으로 많이 안 돼 있는 크게는 안 게 돼. 예. 그렇지 아니 뭐 특례시 계속 그러길래 수원도 그렇고 도대체 뭐가 좋을까? 예. 뭐.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지역 언론사에 대한 그 사장님의 그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네. 이거는 이제 반은 내가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반은 이제 오프 더 레코드야. 반은 이제 반은 써주시면 돼. 그 중에서 이제 반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언론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조금 많이 네. 있어요. 뭐 그 당시엔 또 왜냐면, 그랬고요. 지역 하도 신문들이 이제 그렇고. 건설회사 예. 근무하다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난 느낀 점은 딱 두 가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하셔도 되는데 네. 생각보다 네. 지역 언론, 특히 화성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 네. 다른 데에 비해서는 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다른 도시에 예, 비해서 틀리더라고요. 예. 왜 다르게 여기는 예. 화성은 이렇게 언론사들의 역할이 네. 클까? 그걸 생각해봤을 때 내 결론은 뭐냐면 성장과 동시에 그 언론에 계신 분들도 같이. 도시 성장을 같이 한 사람들이더라. 예. 의외로 다른 네, 데는 예, 맞습니다. 도시가 기반이 갖춰진 다음에 예. 대부분 오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일반 예. 언론사인데 여기는 도시 성장과 같이 하면서. 같이 해서 본인도 규모가 커진 언론사라. 사실은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비하면 이 화성 지역의 언론사들이 좀 출발은 늦긴 했어요. 근데 그 출발이 늦었다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가 이제 발전하면서 같이 그때에 맞춰서 이제 생긴 그러니까. 것뿐이지. 예. 의외로 다른 지자체보다도 지역 언론사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숫자적으로 볼 때 그만큼 사실은 뭐 마인드나 그런 것도 조금 출발이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같이 지금 말씀하신 같이 시작을 그러니까.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게 아니지. 네네. 그 지역 언론사 화성신문이 네. 저널이니 네. 타임즈니 뭐 이런데 다른 지자체 가면은 뭐 전혀 뭐 그 존재감도 드러내지 네. 않는데 여기는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존재감이 있다는 거는 네. 이제 결국은 그분들이 그 화성시 성장 과정을 같이 지켜봤고 같이 또 지켜보고. 같이 그 공무원들하고도 예. 교류도 했고 사회 단체하고도 교류를 해서 자기 스스로 포텐셜도 좀 키워왔고 또 그 일정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런 모습인 거 아니냐. 네. 그런 걸 본다면 앞으로 더 성장할 화성시에 네. 꼭.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애사심을 갖고 하시리라고 봐요. 저는. 네. 뭐 그래서 당연히 그러신 것 같아. 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애양심,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순 언론이라는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일단 화성시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애양심을 애양심. 갖고 그렇게 예. 하시는 거. 그래서 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니까 같이 가려고 예. 하는.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네. 그 도시 발전이 앞으로 될 거고 네. 앞으로 중심 도시가 될 거니까 거기에 언론들도 기여를 네. 많이 했으면 좋겠고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조금 네. 거기에 기여할 수 있으면 네. 조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